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중에 핵심 쟁점이 직무 관련성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6가지 혐의를 들여다봤는데요. 그 혐의가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였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 쟁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들여다본 것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만이 요건이 인정이 되는 범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검찰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 검찰에서는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대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접견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가 아니면 선물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예를 들면은 국민묘자 안장과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는 아예 여기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TV 송출 관련된 경우에는 그것을 부탁하고 1년 있다가 됐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서 이 검찰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팀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등이 친분 관계에서 건넨 선물 정도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앞서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수심위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경제적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을 때보다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았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알선수재를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 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러한 선물이라든지 뇌물을 줬는데 어떠한 이득을 얻을 거라라고 추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판례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단이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렸고 사실은 수심위가 수사팀에 대해서 어떠한 권고적인 효력만 가지지만 이제까지 15번의 심의에서 8번은 다른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좀 좁게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사팀의 최종 처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네, 일단 이 수심위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수사팀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진술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 수사팀에서는 다음 주 초쯤에 이 수심위의 결론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13일에 퇴임을 합니다. 이 검찰총장이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라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수심위와는 별개로요. 최재형 목사도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최 목사의 의견도 검토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따로 별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변호인과 수사팀만이 진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쪽짜리 결론이 아니냐라고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심위에서는 9일에 이 최 목사의 이 수사심의와 관련되어서도 부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수사심의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나 고발인의 진술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밝혔듯이
의견서를 굉장히 여러 장을 냈는데 이 의견서도 다 지금 검토를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9일에 수심위의 여부를 부일할지 판단을 하겠지만 아마 최 목사의 이러한 진술이라든지 내가 참석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가능성이 예.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구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2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구형은 1심과 같은 구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출소하고 나서도 지금 2021년 9월까지 뭐 홍콩 등의 국적의 여신도들을 23회 정도 중간간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2018년도에도 한국 여신도에 대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1심의 선고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이라고 하는데 누범기간은 이제 형을 집행받고 3년 내에 또 똑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2배까지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이제 허위 진술 같은 것들을 종용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30년에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결심 공판에서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이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이제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서 아주 뭐 열띤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을 좀 입증하려고 강조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녹취 파일을 지금 네.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날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봤더니 이것이 원본 파일과 전혀 예를 들면 편집이 됐다거나 개작이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곳으로 이것을 전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성적인 의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입증을 한 상황입니다. 예, 한편 변호인 측에서는 이 녹취 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피해 여성들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시간을 또 할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 씨가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서 쫓아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 일단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녹취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증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녹취록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서 쫓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성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범죄의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변호인은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앞서서 이제 검찰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얘기했던 원인처럼 누범 기간에 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조작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녹취 파일이라든지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개작이 됐다든지 편집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것이 원본과 똑같다라고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문을 열어서 이제 훼손했던 30대 남성 7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당시에 알려지자마자 모두가 굉장히 좀 혼란과 공포에 떨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낮 한 12시 반경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주를 출발을 해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대구에서 거의 착륙을 할 때였는데 상공에 700에서 800m, 그러니까 우리가 미터로換算을 하면 215m에서 한 243m 정도 거의 이제 착륙을 할 상황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 피의자인 남성이 본인이 비행기가 폭발할 것
것 같다라는 공포심을 느끼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 지금 비상용 이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어서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를 훼손을 했고요. 저것에 떠나서 그 당시 그 안에 있던 승객들 한 뭐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한 9명 정도가 상당히 너무 놀랐으니까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하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7억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영상을 다시 봐도 굉장히 아찔하네요.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당한 금액입니다. 7억이라는 금액은 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네, 일단 이 항공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비상문을 열 때 이 문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비상 착륙을 할 때에는 슬라이드가 나오잖아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훼손이 된 거예요. 한 3곳이 훼손이 됐고 그것만 고치는 것도 6억 4천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행기가 고치는 것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비행기를 고치는 동안에는 그 비행기를 사용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사에 대해서 한 7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인지를 단순히 물리적인 훼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그 항공기의 물리적 훼손으로 인해서 사용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일시리 이런 것들도 다 추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7억 2천 정도의 지금 손해배상을 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은 항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을 하면서 승객 15명에게 적응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로 기소를 한 겁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1심을 할 때 검찰이 6년의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게 폭발할 것 같다 이러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원 이를 받아들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것이 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혐의, 승객 15명에 대해서 상해가 낮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받았던 것 플러스 상해 혐의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수위는 높아지겠죠.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명의 상해가 아니라 15명의 상해이기 때문에 15개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1심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유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